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긴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리나라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과유불급의 현장에 너무나 생생하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인생의 최대 실수까지 범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든 적당히 욕심부리고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과유불급의 현장이란 게 무엇일까?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제 이야기는 결혼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랍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서 서로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모는 결혼하기 전까진 제가 잘 웃는 편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 절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 저도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딱 결혼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아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전 결혼이고 뭐고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남편만 데리고 도망가 살았을지도 모르죠. 시모는 결혼 전까진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없었던 행동들을 마구마구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신혼집을 잡을 때부터였습니다. 신혼집은 시모가 다 해주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남편과 시누이를 시모 혼자 다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모 직업이 한의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두 남매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집도 시모가 다 해줄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대신에 시모는 저희 신혼집을 본인 집 근처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것부터가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집도 시모가 해준 거라 별다른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진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시댁이랑 신혼집이 가까운 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부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가 사건의 진짜 시작이었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는데 그건 유별난 정도를 지나쳐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시모의 사랑은 처음부터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몇 가지 어릴 적 에피소드를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걸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준 터라 그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려볼게요. 먼저 남편이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해요. 남편과 시누이는 2살 차이였는데 그때 남편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시누이는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시누이가 동시에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둘 다 똑같이 열이 거의 39도까지 올라갈 만큼 심하게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의 처사가 절 매우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시모는 아픈 딸은 옆에다 두고 밤새 남편만 간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 시누이가 아파서 옆에서 계속 우니까 시끄럽다며 약만 딸랑 챙겨서 외가 쪽으로 보내버리고 남편만 돌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시누이가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여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가 들어도 엄마의 품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시누이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여느 평범한 남매처럼 많이 싸우면서 자랐었는데요. 특히나 둘이서 중학생일 때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신우이와 TV 보는 걸로 싸우다가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신우이한테 던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모퉁이 부분이 깨져 있던 리모컨이라 거길 정통으로 맞은 신우이 눈썹 쪽에 상처가 깊이 나 꿰매야 했었다고 했죠. 다행히도 시모가 발견하고 얼른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거기에서도 신우이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억울한 마음에 시모한테 막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에서 시모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나 여기 흉터 생기면 어떡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엄마, 오빠가 리모컨 던져서 나 이렇게 된 거야. 오빠가 내가 먼저 TV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을 뺏어가더니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걸 던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오빠 좀 혼내줘. 왜 오빤 한 번도 안 혼내? 신우이는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모의 대답이 참 가관이었죠. 난 내 아들 못 혼낸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자꾸 내 아들을 건드니까 얘가 오죽 화가 나면 그랬을까. 네가 조심해, 네가.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얘가 내 전부야. 너 한 번만 더 오빠한테 까불어봐. 가만 안 둬. 오빠가 TV 본다는 걸 네가 뭔데 개기길. 그러니까 눈썹이 찢어지지. 다 네 팔자야. 너네 오빠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해봐. 그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엄마 진짜 너무해. 왜 엄만 오빠만 좋아해? 왜 엄만 오빠만 차별해?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난 맨날 버리는데. 옛날에 오빠랑 나 아팠을 때도 엄만 오빠만 챙겼지. 외할머니 집으로 나 버려버리고는 오빠만 돌봐줬잖아.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왜 날 태어나게 해선 이렇게 키우는 건데. 맨날 오빠만 잘해주고 오빠한테만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오빤 계란 후라이도 맨날 해주면서 나도 해달라고 하면 왜 난 아깝다면서 안 해주는데. 왜 차별하냐고. 왜. 그럼 너도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네가 딸로 태어난 팔잘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난 아들이 최고야. 누가 뭐라 해도 난 아들이 최고라고. 네가 아무리 악을 쓰고 나한테 대들어봐라. 난 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최고야. 시모의 대답에 신우이는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뛰쳐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신우이를 아예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나가 하루 종일 신우이를 찾아 헤맸고 옆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신우이를 찾아 겨우 집으로 데리고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신우이를 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싸우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듣는데 진짜 신우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신우이와 남편을 차별했는데 점점 더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성인이 된 신우이에게 매일같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너네 애초에 여자로 태어난 것부터가 인생 글러먹은 거니까 남자 잘 만나서 시집 좋게 갈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 그게 네가 나한테 자식 노릇하고 효도하는 일이야. 알았어?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이 얘기를 반복하는 통에 신우이는 날마다 괴로워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신우이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더더욱 시모의 그 소리가 힘들었을 겁니다. 신우이는 호부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도 많아 열심히 한 덕에 좋은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엔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꿈인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똑부러지고 배포가 큰 사람인지라 사업가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뜻을 내비치면 시모는 늘 신우이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대학이고 사업이야? 넌 시집이나 잘 갈 생각해. 그리고 가서 아들이나 쏨풍쏨풍 잘나.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공부나 출세는 니네 오빠가 해야지. 왜 그걸 네가 욕심내고 있어?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알아.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진짜. 매일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모의 차별 속에서 신우이는 결국에는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남편하고만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남편은 신우이가 그렇게 집을 나갈 정도로 시모가 자기에게 차별을 하니 몇 번이고 본인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들어먹히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울면서 사정을 하고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쳐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도 자포자기하면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여기까지가 제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제가 겪은 진짜 기도 안 차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을 본인 옆집으로 잡아놓고는 처음부터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부터 황당하고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우리가 없을 때 반찬만 가져다 놓겠다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죠. 근데 하는 짓이 정말 너무나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신혼 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남편 옷과 속옷을 빨래해 널어 놓았던 때였죠. 처음부터 시모는 비밀번호를 물어왔었기 때문에 아예 신혼 초창기부터 시모는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렸어요. 하지만 진짜로 반찬만 넣어놓고 가길래 그냥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사건이 처음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죠. 집에 빨래를 해놓은 저희 옷 중에 속옷을 포함한 남편의 옷만 싹 다 없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다 찾아봤는데도 없길래 혹시나 시모가 반찬 들어왔다가 남편 옷 먼저 개서 치워준 건가 싶어서 물어봤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 널어놨던 남편 옷이랑 속옷 어머님께서 개주셨어요? 근데 옷장에 봐도 없던데 혹시 어머님께서 따로 치워주신 걸까요? 제가 분명히 빨아서 다 널어놨는데 제 옷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남편 옷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따로 치우셨나 싶어서 여쭤봐요. 우리 아들 옷? 그거 내가 가지고 왔다. 내 아들 옷이랑 빨래는 내가 다 빨 테니까 넌 네 옷만 챙겨라. 우리 아들은 예민해서 내가 빨아주는 것 아니면 못 입어.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빨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넌 신경 끄고 네 옷이나 챙기렴. 저는 이 엽기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장가간 아들 옷을 가져다가 본인이 다 빨아서 오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머님,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제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출가했는데 빨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결혼 후까지 남편 빨래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도 그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남편 빨래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시모 반응이 정말 엽기적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내가 내 아들 옷 빨아주겠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넌 네 옷이나 빨아서 입어. 내 아들 옷은 내가 빨아야겠으니까. 네가 뭔데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길. 네? 어머님, 제가 무슨 모자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끼리 나와서 사는데 왜 저희 빨래를 어머님이 해주시냐 이거죠. 그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누가 봐도 장가간 아들 옷을 빨아가지고 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 아들 속옷은 내가 평생 손빨래하면서 다 빨아주고 옷도 손수 다림질하면서 다 다려줬었다고. 그걸 내가 계속 하겠다는 건데 왜 네가 나서서 말리냐고. 너 이러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했냐? 어? 내 아들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했냐고. 이럴 거면 갈라서라. 난 내 아들 너한테 못 뺏기니까 그냥 갈라서라고. 결혼 무효시켜.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골이 다 아플 정도였어요. 결국에 거의 경기까지 일으키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시모를 보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남편에게 SOS를 쳤죠. 남편은 시모의 만행을 듣고는 황당해하면서 곧바로 시모에게 다시는 자기 옷 가지고 가지 말라고 화를 냈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 다행히 시모는 남편의 옷은 다 포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뒤에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에게 남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시모는 본격적으로 절 괴롭혀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로 옷은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일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바로 반찬으로 절 괴롭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밥을 먹다 보니 시모가 가져다 준 반찬을 먹지 않고 남편과 제가 만든 반찬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시모가 발견하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제가 만든 반찬들은 물론이거니와 냉장고 안에 있는 각종 반찬 만들 재료들을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더군요. 예, 너 다시 네 집에서 반찬 만들지 마라. 내 아들은 내가 만든 반찬만 좋아해. 내가 알아서 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다 만들어다 가져다 줬는데 네가 왜 멋대로 반찬을 해서는 내 걸 못 먹게 해? 네가 뭔데? 이젠 내 반찬까지 다 무용지물로 만들 셈이냐?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해봐.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발 정도껏 하세요. 저희 신혼이에요, 신혼. 제가 제 남편이랑 사는 거지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언제까지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 괴로워 말을 했지만 역시나 시모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저는 시모와 어떻게든 싸워보려 했지만 시모는 강적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제가 당해낼 수가 없어 남편이 나섰는데 남편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시모에게 호통을 치며 더는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언제까지 절 품에서 안 놓으실 건데요? 언제까지 절 이렇게 괴롭게 하실 작정이세요? 저 이제 나이만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젠 저도 결혼했고 앞으로 애 낳으면 애 아빠까지 될 처지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5살 된 아이 마냥 품에 안고 안 놓아주실 건데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저 이젠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아예 멀리 이사 가버릴 거니까 저 이사 가는 걸 보고 싶으시면 또 한 번 이렇게 해보세요. 야, 넌 누구 자식이야? 내가 배 아파서 널 낳았어. 근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제 편을 들어? 네가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어? 두고 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너 오늘 제 앞에서 이 엄마 자존심 구긴 거 톡톡이 대가 치르게 될 거다. 두고 봐라. 남편은 으름장을 내놓으며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강적인 시모는 이 역시도 통하지 않아 자기 말만 해버리고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그 이후에 진짜 경악스러운 일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로 이사를 가야 하나 그날 밤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하루도 되지 않아 우리는 이사를 확정 지을 수밖에 없었죠. 왠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선 감히 생각도 못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남편보다 집에 먼저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이며 안방에 모두 제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살이 막 떨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서웠어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고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왔죠. 저희는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알게 된 사건의 전말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 쪽에서 바로 아파트 CCTV를 통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봤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었습니다. 누군지 다들 예상이 가시죠? 네, 바로 저희 시모였어요. 경악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를 떠나야겠다는 결정이었죠. 그날 바로 집을 내놓고 우리는 시모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사 간 지 3개월 만에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사한 집 근처로, 그것도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거였죠.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노이로제에 걸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시모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대단하다고까지 느껴졌죠. 근데 천만다행인 건 남편의 으름장대로 정말로 남편이 시모를 버리고 이사까지 해버리니까 시모는 그때부터는 잠잠하게 지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자신을 멀리 떠나버린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시모가 어떻게든 저를 떼어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어 아들이 자기를 진짜로 떠나버리니 그때부터는 아차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시모가 이사를 오자마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모가 아주 잠잠하게 지낼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우리 집 옆동으로 이사 온 걸 알게 되자마자 시모에게 곧바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길 왜 오셨어요, 왜? 저 진짜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더는 이전처럼 우리 살림에 간섭하지 마세요. 또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그땐 우리 아예 저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다신 영영 어머니 보지 않을 거니까 어디 제 동생에 이어서 저까지 안 보고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저 이 말 2번 반복 안 합니다. 저 여기까지 이사 오는 것도 허투루 말씀드리고 한 거 아니었고 진짜로 이사 와버린 거 보셨죠? 외국으로 아예 도망가서 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가짜 아니에요. 진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간섭하지 마시고 어머니대로 사세요. 아셨어요? 알았어. 내가 이제는 정말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이 엄마를 떠난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다오. 이 엄마 안 보고 살겠다는 말만 하지 마. 이제 나 다시는 안 그래. 정말로 내 며느리 너처럼 아끼면서 살게. 그러니까 아들, 이 엄마 떠난다고만 하지 마로. 시모는 그렇게 한풀 꺾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사정을 했고 저희는 정말 딱 한 번만 더 믿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로 시모는 조용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이사 와버린 것도 시모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또 한 번 그러면 얼마든지 외국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니 시모가 거기에 겁을 먹고 그때부터는 그냥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게 딱 결혼하면서 1년 동안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동안은 시모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6년 뒤에 터졌죠. 우리가 결혼한 지 정확히 7년째가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남편이 위암에 걸린 거였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남편의 위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모와 저는 남편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서 살이 무려 16kg나 빠졌고 그걸 보면서 시모는 심히 근심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암 걸린 것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누? 치료가 왜 이렇게 독해? 아휴, 내 새끼 불쌍해서 어째?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다 치료하는 과정이고 저 수술만 잘하면 금방 건강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수술 잘 마치고 얼른 어머니 아들답게 씩씩하고 건강해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그래, 얼른 낫자. 얼른 낫자, 내 아들. 시모는 다행히 남편이 치료 잘 받고 조금씩 호전되어 가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을 계속 지키면서 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초기에 수술 잘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도 고마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저한테 고맙다거나 고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색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의 시모의 행적을 봤을 때 남편이 아픈 걸 보면서 저에게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주 드물긴 해도 몇 번 저에게 고생한다고 이야기도 했던 터라 그렇게 셋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남편은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통보를 들었을 땐 셋이서 거의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었어요. 셋 다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었기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다 같이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시모는 치료 이후에 살이 너무나 빠져있는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고쳐서 천만다행이라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고비를 잘 지나 드디어 비로소 진짜 깊은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너무나 큰 착각 중에 착각이었고 미련하고도 참 미련한 생각이었죠. 이 모든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한 건 남편과 저 둘뿐이었고 조용히 잘 넘어갔다고 생각한 시모는 조용히 잘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뒤에서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거였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난임센터에도 가보고 하면서 남편과 저 둘 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의 축복은 저희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아프고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부부는 더 끈끈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면서 사이가 더 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더 저희 둘 사이가 애틋해져 이전보다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평소에 절대로 저한테는 하지 않았던 아주 감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평소라면 남편에게 줄 무언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이번엔 두 손에 저를 위한 선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하고 처음 있었던 말이라 저를 더 감동하게 만들었죠. 예, 아가. 이거 애 잘 들어서게 하는 한약이야. 이제 우리 아들도 다행히 고비를 잘 넘겨서 건강해졌는데 너네도 더 본격적으로 애길 가져야지 않겠니? 언제까지 너희 나이만 먹어갈 거야? 그리고 나한테 예쁜 손자도 안겨줘야지. 자, 이거 너 몸보신 되는 것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열심히 챙겨 먹어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아이 낳고 예쁜 손주 보여드려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저 이거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께 예쁜 손주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거면 됐다. 나도 뭐 이제 내 아들도 치료 잘 끝났겠다. 너희 둘이 앞으로 완치 판정받고 할 때까지 무사히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너희도 살면서 아이 키우는 행복은 또 누려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먹고 다 먹으면 또 말해. 내가 또 해다 줄 테니까. 여기에 너한테 좋은 것도 많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걸 먹으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꿈에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아마도 남편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더 경솔했던 시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사연도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곳에 가 있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시모의 선물은 저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죠. 저는 시모가 준 한약이 귀해서 정말로 제대로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술도 다 끊고 제대로 먹을 생각으로 며칠을 안 먹고 있었죠. 대신에 시모가 한약을 주고 간 그날 남편이 저보다 늦게 퇴근을 한 터라 밤중에 들어왔었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랑을 했답니다. 여보, 글쎄 어머님이 나 한약 지어주고 가신 거 있지? 뭐? 엄마가? 어머니가 당신 한약을 지어주고 가셨다고? 신기하네. 무슨 일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님 말이 당신도 이제 치료 다 받고 건강 유의하기만 하면 되니까 나 몸 만들면서 임신할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 몸보신도 되고 애기도 잘 들어서는 한약이라면서 주고 가셨어.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지? 나 이거 너무 소중해서 진짜 제대로 먹어보려고. 어머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처음이잖아. 당신 아프고 나서 내가 옆에서 당신 계속 간호하고 고생한 거 어머님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감동인 거 있지? 이번 주까진 나 술 약속 계속 있어서 약속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먹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웬일이래? 진짜로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안 그래도 나 아프면서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셨잖아. 원래부터 나라면 뭐든 도가 지나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셨겠어. 근데 내가 다 나았으니 어머니가 더 신경 쓰이시겠네. 진짜 처음으로 해주신 거니까 열심히 먹고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 여보, 우린 당신 아프면서 아예 아기는 포기했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다시 힘을 주시네. 나 진짜 열심히 먹어야지. 저와 남편은 시모가 한약을 주면서 다시 아기를 가지자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임신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 잡혀있던 술 약속을 모두 끝내고 드디어 먹으려고 컵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입에 막 넣으려고 할 때였죠.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길래 평상시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은 영영 남편을 볼 수 없는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보, 왜 전화했어? 어머님 뵈러 간다더니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지금 뭐해? 혹시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는 한약 먹었어? 먹은 거야? 아니, 나 지금 먹으려고 막 데웠어. 딱 마시려던 찰나에 여보한테 전화가 왔네? 근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말을 해? 여보, 안 돼. 그거 먹지 마. 그 한약 마시지 마. 당장 갖다 버려. 냉장고에 있는 것들까지 싹 다 버려버리라고. 그거 절대 마시지 마. 당신 그거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다급한 외침을 들으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벼랑간 시댁에 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시모가 다려준 한약을 먹지 말라니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주말이었고 남편은 시모가 제 한약을 지어준 보답으로 스카프를 하나 사서
선물로 가져다 드린다면서 시댁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죠. 항상 자주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남편만 건너갔었고 저는 집에서 한약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만약 남편이 그날 시댁에 가지 않고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한약을 마셨더라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바로 그 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일단 싱크대에 버렸어. 근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걸 다 버리래? 어머님이 뭐 잘못 만드신 거래? 내가 가서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빨리 그거 절대 마실 생각하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까지 싹 다 버려. 얼른! 남편의 다급한 이야기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시모가 다려다 준 한약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남편이 그 귀한 한약을 다 버리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은 통화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급하게 저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죠. 여보, 그 한약 입에 한 방울도 안 됐지? 당신이 먹지 말고 다 버리라며. 그래서 다 버렸어. 이것 봐, 남은 것들도 지금 다 버리고 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 뭐 잘못 만드셨대? 그게 아니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당신한테 잘못되도록 만드신 것 같아. 진짜 내 어머니지만 끔찍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온 줄 알아? 당신 이거 그대로 마셨으면 진짜 저 세상 사람 될 뻔했었어. 뭐라고? 아니,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방금 어머니 보러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께 당신 한약 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 나더러 당장 새 장가들 준비하라고 하시더라. 나보고 당장 너랑 헤어져야 한다면서 내가 당신이랑 있으면 암뿐만 아니라 더 큰 병도 걸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프면서 바로 점을 보러 가셨나 봐. 거기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긴 거라고 했대. 그래서 당신이 내 옆에서 없어져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면서 그거 한약 꼬박꼬박 먹이라고 하시더라고. 지금도 이 말하면서 내 심장이 다 떨린다. 여보가 그 한약 다 마시면 자연스럽게 나랑 헤어지게 될 거니까 나보곤 내 사주에 맞는 새 여자 만날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집 다 엎어버리고 왔어. 뭐라고?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나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여보. 그거 아직 다 안 버린 것들 당장 성분 의뢰하자. 하고 진짜로 어머니가 그 한약에 이상한 약재 넣어놨으면 당장 신고하자고. 이건 우리 어머니라도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 당장 의뢰하자.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본인의 친어머니가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희는 곧바로 한의사이신 제 외삼촌에게 시모가 지어준 한약을 가지고 가서 성분 의뢰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알게 된 성분 분석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모가 지어준 한약 안에는 끔찍하게도 심장에 좋지 않은 약재가 들어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약재는 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재였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때 심장 때문에 수술까지 받은 심장병 환자였거든요. 외삼촌은 성분을 분석하자마자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얘 선영아, 너 이거 먹었니? 먹은 거 아니지? 너 이거 절대로 마시면 안 돼. 여기 안에 심장에 안 좋은 약재들이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절대로 먹지 말고 이거 당장 가져다 버려. 누가 해준 거야 대체? 한의사 하신다는 너네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그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의사 딱지 떼라고 해라. 너 심장 안 좋은 거 모르고 해준 거야, 뭐야? 환자 체질도 제대로 모르고 한약을 지으면 어쩌자는 거야? 야, 이거 당장 다 폐기해라. 절대로 너 먹으면 안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시모라니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외삼촌에게 그 성분 분석표를 받아 증거로 삼고는 곧바로 시모를 고소해버렸어요.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곧바로 시모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깽판치면서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당신 며느리 심장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아니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오는 길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네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다고요.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악마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면서도 오열을 하며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에 시모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그제서야 본심을 나타내던 거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진짜로 잘못한 건 쟤야. 내가 아니라 쟤라고. 너한테 진짜 악마는 내가 아니라 쟤인데 왜 그걸 몰라? 쟤 때문에 네가 암에 걸리고 그 생고생을 했는데 왜 내가 악마야? 내가 그 악마 너한테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려고 한 것뿐이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로 널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판단해. 네 곁에 진짜로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라고. 시모는 뻔뻔하게도 너무나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저를 가리켜 막말을 하는 시모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고. 당신 진짜로 그게 아들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 자기 딸마저도 외면해버린 그게 진짜 아들에 대한 사랑인 줄 아냐고. 당신은 미친 거야. 집착을 넘어서서 당신 그거 광기야.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은 지금 한의원에 들어가서 사람들 맥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정신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 광기 못 고치면 평생 거기서 썩어 죽어야 한다고. 두고 봐. 당신 죄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저는 광기 어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광기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치고는 그 자리에 더 있는 것도 끔찍해 바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반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며 뒤돌아 나오려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는 늘어졌어요. 안 돼. 너는 못 가. 넌 쟤랑 헤어져야 돼.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 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당장 저거랑 이혼해. 떨어지라고. 네 팔자에 필요한 건 나야. 이 엄마라고. 제발 아들 정신 좀 차려. 이건 나요. 이젠 진짜 무서워요. 또 어머니가 어디까지 갈지 두렵다고요. 지금 내 손 안 놓으면 나 영영 다시는 어머니 안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 계속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 손 놔요. 나 어머니랑 제 아내 같은 공간에 있게 하기 싫습니다. 지금은 아내랑 갈 거니까 당장 이 손 놓으시라고요. 남편은 사정을 하며 매달리는 시모를 매몰차게 뿌리쳐버렸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혀져 버린 시모는 발까지 동동거리며 떼쓰듯 남편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 데리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까진 받았지만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원했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문제가 되는 한약을 준 건 맞지만 제가 정말 실제로 먹고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에 시모는 초범인데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법의 심판을 솜방망이로 받았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톡톡히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모가 한약 문제로 고소당해 집행유예를 받은 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한의원은 난리가 났고 그때까지도 한의원에 다니던 환자들은 난리가 나면서 한의원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렸고 말년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모에게 최대한 멀리 벗어나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와버렸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우리의 행방을 안다면 어떻게든 쫓아올 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예 종적을 감추듯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버렸죠. 시모는 어떻게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우린 절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예 우린 시모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를 보면서 저희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차마 부모를 버릴 수는 없었기에 어렵게 고민한 끝에 지금은 남편만 시모를 만나러 한국에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걸 권하고 있어요. 범죄까지 저질러버린 모성애는 정상적인 모성애라 할 수 없었기에 남편은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모 본인을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며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모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부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참, 사람의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에서 보게 되더군요. 그런 시모를 저는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모는 본인이 알아서 다 상대하겠다면서 저한테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저만 생각하라고 해서 시모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비록 캐나다에서 아이는 없지만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다행히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 잡아 둘이 생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벌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남편의 건강도 여전히 괜찮고 저도 시모 때문에 충격받았던 심신이 안정이 되어가면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우리 시누이는 시모와 연을 끊은 뒤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의류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성공 궤도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망해버린 건 오직 시모뿐이네요. 여러분, 제가 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 과유불급이라고 무엇이든지 정도에 지나친 건 없는 이만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정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치를 시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알아버렸죠. 제가 오늘 우리 가문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사연투브 구독자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저희 시모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어요.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우리 삶에 주어진 대로 손에 쥐어진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니까 딱 그만큼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